81년부터 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몇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2차 오일 쇼크로 퍼져가지고 그때는 주식장에 좀 역할을 미쳤는데 한 82년부터 88년까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밑에 지금 깔려가지고 불안한 게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중국 대만 이슈도 있고 저 북한도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또 어쨌든 지금의 메이저 이슈가 그 정도면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격을 맞대지도 않은데 그럼 그들이 전쟁을 한다 해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로켓 몇 개 날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말 가가지고 진짜 뭐 찌르고 이런 거 못하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다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이상한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도 이상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빅숏에 나오는 그 위인들 빼고는 이제 거의 없고 코로나도 당연히 아무도 예측한 사람 없고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움직이죠.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죠.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주식 시장이 또 지금 좀 침체기인데 앞으로 또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퀀트 투자 전문가시죠. 강한국 작가님 모시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강렬합니다. 네. 제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죠? 한 6월인가 7월부터 이러고 다니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왜 어떤 뭐 심적인 어떤 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 제가 다니는 이제 퀀터스라는 회사가 딴 회사랑 합쳤는데 이제 그 회사 대표가 저랑 머리가 이제 비슷한 색깔이라서 저를 계속 꼬셨어요. 이렇게 하면 잘 어울릴 거라고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해봤죠 그래서. 네. 정작 본인이 이제 보라색으로 바꾸셨습니다. 보라색으로. 네. 그러니까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바꾸시고. 그렇죠. 그 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대표, 그 회사 전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색깔로 다녔는데 대표님이 세 명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은 바꾸셨어요. 본인은 바꾸고. 보라색으로. 네. 그럼 이 색깔 마음에 드세요? 괜찮아요. 네. 검은색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5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그 사이에 뭐 로버트 키요사키 뭐 강연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전 당연히 부인아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매년 1월 1일 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 이제 노트로 남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좀 살짝 아프셨다면서요? 네, 제가 그때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예 뭐 집에 안에서 그냥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가서 이제 뭐 엄청 새로운 뭐 인사이트를 받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이 확실히 좀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시 뵙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팬심으로 이제 그분을 그래도 멀리서만 본 거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는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고 그냥 취향의 차이로 그냥 바꾸신 거라는 거. 그럼 이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이제 강한국 작가님 떠올리면은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5월, 10월, 뭐 11월, 4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모신 게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 또 오니까. 그래서 이 11월, 4월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5개월 전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그때 분명 그 말 했을 거거든요. 이제 나 한국 주식은 5월부터 10월까지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이제 5월, 10월이 왔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한다. 왜냐면은 재선이 있는 해는 보통 미국 주식 굉장히 좋다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그 이제 미국 주식은 꽤 괜찮았고 코스피는 흥보였고 코스닥은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11월, 4월이 오니까 지금은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둘 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된다. 그렇죠. 이제 10월 말부터 슬슬 다시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한은의 금리가 한국 주식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미국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금리나 0.25 했는데 뭐 계속 막 내리막.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은 한은 금리를 보면 이게 인상 사이클, 인하 사이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은 한 번 인하를 하고 한동안 내린 다음에 동결하는 시점까지가 인하 사이클. 그리고 그때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인상 사이클이 시작하는 건데 지금까지 그 최근 25년 동안에 한국에서 인하 사이클이 5번 있었고 요번이 6번째예요. 근데 그 5번의 주식은 늘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금 인상 사이클은 6번 있었는데 그때는 딱 한 번 10% 수익 난 걸 제외하고 나머지 5번은 다 빠졌어요.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은 내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게 이제 당장 그때부터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 그거보다는 처음 몇 달 정도는 그냥 이제 좀 비실거리거나 안 움직이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늘 해피엔딩이 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다 올랐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냥 그런 약간 뭐 시점의 차이지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엔 좀 약간 다른 뭐 어떤 더 큰 변수가 있어가지고 뭐 안 좋은 건지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변수가 보인 게 별로 없는데요. 지금. 아니 지금 그 금투세 네. 가지고 막 네. 얘기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금투세? 투자 네. 자금 자체가 막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뭐 사실 딴 나라도 다 양도세가 거의 다 있거든요. 그 네. 주식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주식 양도세가 있고 유럽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 뭐 도입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번 빠질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사실. 네. 사실은 크게 저도 봤을 당연히 때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금투세 이거. 필요 없긴 하지만 정말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뭐랄까 시장에 아주 대세적인 영향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논리로 가자면은 네. 미국 주식은 그럼 왜 50점부터 계속 오르냐? 뭐 이렇게 네. 유럽 주식도 왜 계속 오르고 일본 주식은 왜 오르냐?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원래도 이제 좀 체급이 좀 안 좋고 주식이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다 미국으로 간다. 뭐 네. 굳이 한국에 뭐하러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 보니까 네. 돈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시잖아요. 뭐 그 말이 틀린 것 같기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딴 나라 세금 다 있는데 거기는 뭐 주식이 장기적 우상향하지 않는가 하면은 하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2007년에 고점 찍고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걸로는 장기적 우상향 우하향에 이제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다른 것들, 뭐 다른 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머지 영향이 훨씬 더 많다. 단순히 어떤 양도세 이거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올 것인가 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거고 네. 그리고 사실 한국이 금투세 문제도 있지만 이제 커퍼레이트 거버넌스가 굉장히 약한데 맞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10월 말 이때부터 다시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사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때 들어가 가지고 내년 4월에 나오는 개념으로. 그렇죠. 사실 그 또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홀수와 짝수의 수익률이 너무 두드러지게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홀수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5월, 10월에도 주식을 좀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중은 좀 줄이겠지만 그래서 네. 완전히 제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홀수가 네. 더 좋다는 얘기죠. 홀수가 훨씬 낫죠. 네.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퀴즈를 내면은 이제 그 커스피가 IMF 후에 홀수에 투자했으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홀수에 투자했으면 네. 홀수만 투자하고 그죠. 홀수 12월 30일에 팔고. 그 정확히 말해서 11월 1일에 사가지고 10월 31일에 파는 걸로. 왜냐면 저는 11월에 늘 투자를 시작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많이 벌었나 보죠. 17배 정도 벌었거든요. 17배 정도. 네. 근데 반대로 짝수에 했으면 어떻을까요? 막 박살 났겠는데. 그쵸. 커스피가 마이너스 68%고 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96%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예 그냥 장난 아니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짝수에 5월, 10월에 특히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다 빠진 거예요. 네. 실제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뭐 있나요? 데이터에 어떤 유의미한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그 매번 짝수에 선거가 있다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는 대선이고 2년 후에는 총선이고 네. 그다음에 또 대선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그러면은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시장이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 전에 돈을 많이 풀겠죠.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그 데미지가 좀 적은 편인데 딴 나라들은 그 정치적 리스크는 그대로 받는데 그 돈 풀리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딴 나라들 특히 이제 좀 외부 변수에 좀 취약한 한국 같은 나라들이 오히려 그럼 짝수에 수익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홀수는 다 좋아요. 홀수는 뭐 사실 중국, 일본, 한국, 유럽 다 좋은데 짝수에는 확실히 미국은 그 돈이라도 푸는데 한국은 그게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올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올해 이제 지금 11월에 투자하면은 이제 홀수해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제일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해야 된다. 네, 그죠. 한국은 투자하기 좋다. 근데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한국 시장에서 막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패러다임이 한국과 한국 시장은 망했고 네. 이제 미국으로 다 들어가야 되더라는 게 지금 기본 패러다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틀릴 수밖에 없죠. 대중이 맞는 말하는 거는 건 틀리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시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고통을 많이 주는 것이 이제 목적 그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의 대중이 한국은 망하고 미국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건 무조건 틀린 거죠. 오히려 글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또 뭐 고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럼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다 버리고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최근 10년 동안의 수익률 보고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한번 좀 100년 그 단위로 한번 보면은 이게 영원히 오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그게 많이 올랐으면은 10년, 15년 동안 아작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1966년부터 82년도 있었고 2000년부터 2008년 이때도 네. 있었고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사실 1929년 그 고점을 다시 뚫은 게 1954년이라는 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또 사실 이 빅테크들이 수익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미국 기업이 수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의외로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90년대 말에 한번 있었어요. 그 인터넷 IT 버블 막 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한번 쫙 늘었고 그 다음에 진짜 한 10년 동안에 미국의 EPS가 안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몇 년 또 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 지금 그 막 S&P는 무적이야 막 나스닥 무적이야 하는 얘기가 사실 지금 최근에 한 10년 정도. 그렇죠. 물론 이게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또 20년이 더 간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 이제 결국은 그 계속 오르면서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퍼나 PBR가 계속 높아지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 자본주의에서 뭐 EPS가 매년 뭐 10%, 15%, 20% 향상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기대가 무너지면은 밸류에이션이 다시 망가지게 되면서 한번 폭락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M7 이런 데들은 지금 그걸 이제 인공지능 뭐 AI 이쪽으로 가니까 완전 게임 체인저니까 여기서 이제 다 죽이고 내가 모든 매출과 수익을 다 얻어갈 수 있다는 뭔가 그 기대감이 좀 보이니까 막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대감은 그냥 100년 히스토리를 보면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텔 같은 기업이 사실 20년 전에 엔비디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걔네들이 뭐 CPU 시장에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찐따 회사가 됐잖아요. 인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뭐 영원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이제 늘 역사에는 나오는데 근데 영원히 간 놈은 없더라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배울 레슨이죠. 사실 지금 오히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아니 뭔 국장을 왜 하라는 거냐. 지금 완전 최악의 분위기에다가 싸니까. 그렇죠. 아무 기대가 없잖아요. 내려가는 애들은 끝도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지하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4월인가요? 들어가야죠. 12월에 들어가면 안 돼요? 뭐 12월도 괜찮죠. 그래요? 그럼에도 근데 통상적으로 11월이 꽤 좋은 달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을 굳이 놓칠 필요는 없죠. 사실. 그래요. 지금 막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뭐 겁나실 것 같아요. 저도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퀀트 투자로. 소형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소형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봐도 이제 사실 전형적으로 삼성전자도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 이제 회장도 뭐 사실 별로 실력도 별로 없으시고 이제 그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진짜 훌륭한 회사였거든요. 40대 돼가지고 승진 못했다가 무조건 잘라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실 일 안 하고 1억씩 받으면서 60까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되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많이 워라밸 같은 걸 따지는 분위기로 가긴 갔다고 대신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력을 좀 잃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지수 투자 개념에 좀 더 가까우신 거죠. 그러니까 특정 개별 종목을 막 산다는 개념. 그렇죠. 저는 삼성전자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지수, 특히 제가 투자하는 소형주 이런 쪽들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으로 보면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훨씬 뛰어난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있으면은 그 좋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 거기 있는 임원들, 그 초기 투자자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기업의 가격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들어가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기업이 좋은 거랑 상관없이 가격이 또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의 투자의 목적은 지금 사가지고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일단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사실 뭐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샤넬백이 그냥 저기 뭐 듣보자 가방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근데 내가 그 샤넬백을 10억 주고 사면은 그걸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제 반대로 이 삼류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대신에 200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 그래도 500원에 딴 놈한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약간 이제 국내 주식이라면은 미국 주식 쪽도 11월, 4월인가요? 미국 주식도 11월, 4월 효과가 존재하고요. 근데 거기는 5월, 10월의 수익률이 한국보다는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11, 4월, 50에 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제조업 쪽은 미국도 그게 뚜렷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확실히 제조업 쪽이 강한 나라들이 11, 4, 19, 50 지역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시즌이 되는 거 좀 덜 타서 그런지 그러니까 특히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거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말 연초에 무언가의 기대감이 좀 생기는 거고 이제 연중에는 좀 뭔가 뭐 실적이 안 나오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 제조업 같은.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제조업의 그 생산 사이클에 맞춰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거를 뭐 거래하는 기관들의 뭐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그런 효과가 존재한다. 그 왜 그런지는 고민을 해보지만 어차피 저는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보이는 현상대로 투자하자 이런 거죠. 그러면 네. 미국 주식에 있는 자산들을 좀 일부 빼서 국내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미국 건 정리하고 한국이 어쨌든 훨씬 더 싸니까 일로 넘어오시는 개념입니까? 아 지금 제가 미국 주식 악담을 계속 다 했는데 근데 전 단기적으로 미국을 또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도 11사 효과가 존재하고 그리고 올해 5월 10월이 또 미국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때 재선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5월부터 10월까지 미국 주식이 10% 이상 오른 사례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으나 그게 지금 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직후 11월 4월은 수익이 굉장히 좋더라. 예외는 2021년 한 번.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베팅할 만한 충분한 팩터가 되고 네 그리고 24년 돈을 엄청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게 2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좀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 경기 침체 리스크 뭐 이런 거인데 근데 최근 6개월 동안에 주식이 저렇게 올랐는데 무슨 경기 침체가 어디서 오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보통 경제를 6개월 정도는 선행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쫙 올랐다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향후 6개월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도 좋고 한국 주식은 또 싸서 좋고. 네 맞아요. 네. 일단 미국 주식 모멘텀이 있고 네.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안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다 좋다 이런 그럼 거죠. 최소한 네. 지금 11월 4월 사이 안에는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 네 그래서 트렌드를 봤을 때. 네 그래서 두 개 비중은 똑같이 가져갈 건데 근데 이번에는 근데 중국, 인도, 일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중국, 인도, 일본을 추가한다고요? 네, 그렇죠. 세 군데를 추가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좀 미국을 좋게 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미국에서 패러다임이 다시 신흥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럼 이제 이머징 쪽에는 이제 대표 주자가 주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있는데 네. 사실 인도는 지금 모멘텀의 끝판왕이에요. 거기가 퍼가 미국보다 높아요. 그래서 인도는 그 단기적으로 모멘텀 따라갈 거고 중국은 저평가 끝판왕이거든요. 이제 거기도 한국 못지않게 주식이 지금 쌉니다. 요즘에 물론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봤자 그 밴드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은 저평가의 끝판왕으로 들어가고 인도는 모멘텀의 끝판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은 아니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인 시장인 게 보통 일본 주식은 오르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일본 주식이 깨질 때는 보통 엔화가 그 원화 대비 오르기 때문에 그걸로 좀 많이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좀 들어갑니다. 일본은 네. 그래도 좀 일본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아니 거기는 그 좀 밸류에이션이 한 그 노멀한 정도. 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비싸거나 대단히 싸지 않은 노멀 정도고요. 미국과 인도는 확실히 비싼 편이고 중국은 싼 편이죠. 한국도 싼 편이고. 네. 그러면은 그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럼 확실히 저평가인 데들 네. 위주로 그냥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고점 갔다고는 하셨지만 단기로 들어갔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밸류 시장, 저평가 시장이랑 모멘텀 시장이랑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반반.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러면 제가 모멘텀에만 생 베팅을 한다고 치면은 말씀하신 대로 고평가가 붕괴돼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평가된 시장에만 들어가면은 저평가된 시장 그만큼 관심을 지금 못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1년 동안 계속 관심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응?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두 개 다 들어가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쪽이 그동안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국가들로 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큰 틀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미국의 모멘텀은 아직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버릴 때는 안 됐다. 버릴 때는 그렇죠. 안 됐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그 대선 있을 때 이제 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이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어찌됐든 간에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받지 않나요? 미국 주식도? 이 어떤 공화당, 민주당 아니면 지금 트럼프, 해리스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봐서 뭐 공화당이 집권이냐 민주당이 집권이냐 그건 주식시장에 엄청 큰 수익률 차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네. 사실 뭐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 공화당은 기업 편이니까 그때 주식이 막 쫙 오르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이제 분배 쪽이 많이 하니까 주식이 쫙 떨어지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일단 지금 이 대선이라는 이제 큰 정치적 리스크 이슈가 하나 사라지는 거는 주식시장이 무조건 좋죠. 근데 뭐 해리스가 뭐 법인세 막 올리네 뭐 이런 얘기들 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그래서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특정 후보만 보면은 트럼프가 무조건 좋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주식만 봤을 때는. 그죠. 코인은 더 그렇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네. 예전에 한번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죠. 또 주식이 또 쫙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2016년부터 20년까지 주식시장이 꽤 좋았고 그 트럼프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없었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본인도 자본가이고 자산도 10억 불 이상 갖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X 같은데 트위터 같은데 내가 올라가서 주식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 하면서 그 주식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대통령이 이전에 이제 뭐 자산가 투자자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기업가고, 좀 시장주의자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조건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인데 당연히 내게 좀 날아가는데. 그거 당연하죠. 네. 지금 뭐 나는 연봉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자산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약간 그 트럼프가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다. 당연하죠. 네. 그렇지만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뭐 주식시장이 뭐 그동안 통계로 봤을 때 뭐 아주 나빠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집권해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한국 뭐 이렇게 뭐 특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어떤 악재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쟁 정도. 사실 뭐 경기 침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 몇 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는 향후 6개월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가장 큰 강력한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두 번째 지표는 하이힐드라고 신용도가 낮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 발행한 그 채권을 보는데 걔네들도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년 동안 이상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그 이제 블랙스원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저는 사실 중동 전쟁 리스크는 저는 마이너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중동은 사실 맨날 전쟁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70년대에는 좀 영향이 컸어요. 그때는 이제 오일 같은 그쵸, 것 오일을 때문에.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가 그때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보면은 81년부터 88년까지 이란과 이라크가 8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몇백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2차 오일 쇼크로 이제 퍼져가지고 그때는 주식시장에 좀 역할을 미쳤는데 한 82년부터 88년까지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후의 사태, 그 걸프 전쟁도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90년의 걸프전, 요때도 미국 주식이 한 그때 한 15% 정도 빠졌나 하다가 다시 쫙 이제 올라갔고 2차 걸프전에는 아예 주식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신경도 안 썼고 그리고 그 후에 뭐 시리아 사태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거는 정말 그 영향을 전혀 안 미쳤어요. 그러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뭐 중동발 위기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이너하다라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게 메이저 뉴스이면은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죠. 그 정도가 지금 메인이라는 것 자체가 태평성대일 수 있다. 주식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지금 깔려가지고 불안한 게 굉장히 많긴 하잖아요. 뭐 그 중국 대만 이슈도 있고 저 북한도 이상한 소리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메이저 이슈가 그 정도면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논리적으로 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격을 맞대지도 않은데 그럼 그들이 전쟁을 한다 해서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로켓 몇 개 날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정말 가가지고 진짜 뭐 찌르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란이 뭐 이렇게 전쟁을 지금 진짜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신용만 하는 것들도 좀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전쟁을 손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정말 이제 체면 치료회 정도의 보복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툭툭 건드리면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물론. 그러면은 남은 기간은 뭐 호재밖에 없는 건가요? 뭐 호재를 굳이 정리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블랙스원이라는 거는 알 수 다 없으니까.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이상한 데서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것도 이상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그 빅숏에 나오는 그 위인들 빼고는 이제 거의 마이클 없고. 모링. 코로나도 당연히 아무도 예측한 사람 없고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을 움직이죠. 근데 그런 거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안 온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죠. 아무래도. 왜냐면 그거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튀어나왔을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